저게 지금 그냥 화면이에요? 제가 파일 안 드렸던가요? 네. 드렸는 줄 알았는데 제가 멍청한 짓을 했군요.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제가 책을 2권을 냈는데요. 하나는 K민주주의 내란의 끝이라는 책이고요. 1월 달에 그러니까 계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된 직후에 책을 쓸 시간을 얻어서 대담형식으로 책을 냈고요. 그리고 과거에 썼던 글들을 모아서 또 역사의 시선이라는 책도 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아 좀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이런 좀 고민을 담아 놓은 것들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애써서 성의껏 쓴 역사의 시선이 저로서는 더 마음에 가는 책이긴 합니다마는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내란의 끝에 썼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보같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했는데 파일을 전송하지를 않았고 또 우리 안영민 이사장께서도 파일을 달라고 하질 않으셔 가지고 뭐 그냥 맨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첫 번째 이제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라고 했는데 도대체 민주주의가 뭐냐? 우리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생각해 왔느냐? 여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 민주주의가 뭘까요 도대체? 서로 윤석열도 자기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계엄령을 선포했잖아요. 그 사람은 정말 자기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 사람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한 것이고 민주주의를 핑계로 끌어다 댄 것뿐이죠. 역대 그 최고 권력자들 이승만이 그랬고 박정희가 그랬고 윤석열도 그랬어요. 그렇지 민주주의를 일단 끌어낸 건데 문제는 그 말을 정말 믿으면서 자기가 개몽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민주주의가 과연 뭐였을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가지고부터 시작을 해 보죠. 뭐 정치 체제의 하나죠. 데모크라시예요. 정이 맞아. 예? 그렇죠. 주의라고 번역하면 안 됐어요. 데모스는 민중이란 뜻이고요. 고대 그리스에서. 크라시는 크라토스, 지배, 통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오래된 생각부터 좀 짚고 나가 보죠. 공자는 "정자는 정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치란 바로잡는 것이다." 정치가 왜 필요하냐? 우리는 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사냐? 뭐 나 뭐 주머니에 돈 한 푼 넣어 주나 정치가. 돈이나 뜯어가지. 후원금 내라 뭐 해라 이러면서. 그게 우리 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나 정치라는 게. 차라리 정치인들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다. 제일 쓸데없는 인간들이 정치인들이다. 이런 생각도 해요. 요즘은 좀 나아졌습니다마는 한동안은 한국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집단이 국회의원이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쓰레기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왜 인류는 문명을 문명을 만들면서 왜 국가라는 시스템을 만들고 정치라는 일들을 시작했을까? 이런 게 아예 없었으면 그냥 우리끼리 친한 사람끼리 알콩달콩 살았으면 세금도 없고 그죠? 국가도 없고 그럼 더 좋지 않았을까? 아니요. 언제? 뭐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이에요. 아마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류가 인간으로 진화한 첫 번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수많은 좀 인류학자들의 질문이죠. '인간은 언제부터 인간이 되었을까?' 질문인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형질 인류학자나 문화 인류학자들이 답을 내놓고는 있는데 저는 1차적으로 차적으로 인류라는 동물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특별한 습관을 들인 데에서 출발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습관이 뭐냐면 어
배를 하늘을 향하고 자는 습관. 오직 인간만 배를 하늘을 향하고 베개 베고 자요. 등을 땅에 대고. 다른 동물들은 다 엎드려 자요. 물론 저는 엎드려 잡니다. 아직 진화가 덜 됐어요. 그래도 어려서는 계속 누워 잤던 것 같은데 늙어가면서 엎드려 자게 됐더라고요. 이렇게 야외에서 들판에서 등을 땅에 대고 누우면 눈에 온 하늘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하늘을 보면서 인간의 상상력이 펼쳐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 하늘을 보면 무수히 많은, 지금보다도 훨씬 많이 보였겠죠. 그 은하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였을 거예요. 저는 지금 은하수를 마지막 본 기억이 한 20년 돼가는 것 같은데 안 보이죠 이제는 은하수가 거의. 어디 몽골에 가서 보거나 뭐 이래야 보이는 그런 별이니까. 그 별을 보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데도 어느 별도 다른 별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아요. 별끼리 싸우는 일도 없어요. 정말 아름다운데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죠. 거기서 인간은 하늘에서 신성을 찾아요. 완벽한 조화, 질서, 균형 이런 것들이 하늘에 있다고 느낀 거죠. 지상을 보면 그 비교가 더 심해져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상에서는, 인간이 사는 지상에서는 수시로 뭐 지진, 해일, 바람도 비바람, 천둥벼락치고 화산 폭발하고 사는 존재들도 서로가 살겠다고 다른 걸 잡아먹고 매일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 지상이죠. 어떤 인간이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우리 지상도 저 하늘처럼 완벽한 조화와 질서가 구현됐으면 좋겠다. 거기서 신을 생각하고 신이 지상에 하늘의 질서를 구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죠. 이런 것들이 고대에는 다 기본적으로 건국 신화에 나타나요. 우리나라 건국 신화를 좀 볼까요? 하늘에 있던 하늘의 신의 아들 환웅님, 그 역시 신이죠.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니 인간들이 참 불쌍하더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풍백부사 운사를 비롯한 자기 신안몰이 삼천을권을 입고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가서 신시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서 인간사 360가지를 다스렸더니 인간들이 살기 좋아졌더라. 이게 정치의 시작이에요. 정치는 하늘이 인간을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늘의 완벽한 질서와 조화, 코스모스로 이 지상의 혼돈, 케이오스를 덮어버리는 것, 바꿔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럼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인간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아니면 신의 아들이 중국에서 천자라는 개념이 생긴 이유예요. 황제가 신의 뜻에 따라 인간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정치라고 생각했어요. 공자가 말한 바로잡는다는 것은 지상의 하늘의 질서를 구현하는 것이고, 그 정치는 하늘의 뜻을 받은 천자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은 인류 보편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국가라는 당연히 공동체를 형성하고 정치를 시작한 이래 짧으면 5,000년, 3,000년, 길면 7,000년 동안 누구도 이 생각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게 왕족 체제가 유지된 이유예요. 왜? 하나밖에 없는 왕 하나 어쩌지 못해서 수백만, 수천만 명이 그 지시를 받고 살았을까?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왕이 없으면 세상이 질서가 무너지고 세상이 혼란에 빠지고, 조금 말씀하셨듯이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못 산다. 그래서 왕을 받들고 살아야 된다는 믿음. 이걸 가지고 수천 년을 살았던 거죠. 고대 그리스의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것은 도시국가 내에서 이뤘던 아주 작은 일이었고요. 지금 같은 영역 국가에서는 이런 왕이 없는 나라가 없었어요. 18세기 말까지 왕이 없는 나라는 없었어요. 그랬다가 1776년에 미국에서 영국을 몰아내기 위한 독립전쟁이 시작됐고, 그리고 12년 뒤에 1889년에 처음으로 왕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에서 왕이 없는 공화정이 실시된 건 좀 더 뒤고요. 왕이 없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 나라의 체제가 이제 데모크라시죠. 자, 이제 정리를 하죠. 정치는 국가는 기본적으로 군주제 국가였어요. 독재 체제에서 혼자서 뭐 정치를 다 하는 걸 오토크라시라고 그래요. 군주가 귀족들과 함께 귀족들이 그 모든 권한을 갖고 다스리는 시스템은 아리스토크라시라고 그래요. 귀족 정예죠. 거기에 반대되는 말로 나오는 것이 데모크라시예요. 데모크라시의 반대는 그래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아니고요. 바로 이 독재, 귀족적, 엘리트 체제, 이게 데모크라시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체제가 등장하니까 전 세계인이 당황했어요. 저런 나라가 과연 있나? 저게 오래 갈까? 어떻게 왕도 없는 나라가 있나? 왕이 없이 나라가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789년이에요. 미국이란 나라가 아시아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850년대나 돼서야 알려져 40년대, 50년대 아편전쟁 이후에 중국의 아편전쟁, 미국의 페리의 흑선내항 이런 것들 이후에 이런 것들이 일어난 이후에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죠. 들어오면서 미국이란 나라에는 왕이 없다. 저 나라 정치체제는 데모크라시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근데 데모크라시를 번역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번역이라는 게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은 요즘은 뭐 번역도 필요 없더라고요. 챗GPT한테 물어보면 그냥 다 해주는데 사전도 없을 때 사실은 우리나라에 쓸만한 국어사전 나온 게 1948년이에요. 사전 없었어요. 조선정도부가 1920년대에 조선어 사전 자기들이 쓰려고 만들었고요. 한국인이 만들고 우리말 사전은 1930년대에 처음 나와요. 쓸만한 사전이다. 거의 모든 어휘를 담았다고 하는 것이 그 유명한 말모이 영화의 소재가 되었던 조선어 학회관 우리말 푼사전은 1948년에 나와요. 국어사전도 없이 살았는데 영어사전이 어디 있어요? 사전 없이 번역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좀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일본이 미국에 강제 개항된 이후에 나가사키에 미국인이 상점을 하나 차렸어요. 미국 물건들을 파는 자파점을 차렸죠. 자파를 영어로 굿즈라고 그래요. GOODS, 좋은 것들 이런 뜻도 되죠. 굿즈라고 그러는데 그 앞을 지나가던 한 일본인이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맨날 게다나 찌까다미 같은 일본식 신발 신고 다니다가 미국 구두를 본 거예요. 미국식 가죽 신발을 본 거죠. 너무 탐이 나서 이게 뭐냐라고 물었어요. 말이 통할 리가 있나요? 고래와 안 됐을까? 미국인이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송합니다. 이걸 치워주세요. 깨질 뻔했네요. 간판을 가리켜서 굿즈굿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본인을 이게 굿즈인가 보다라고 해서 굿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확 퍼져나가시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이제 일본어 발음 굿즈가 바뀌어서 구두가 됐어요. 이 구두는 우리말도 아니고 일본말 아니고 영어도 안 합니다. 그냥 그렇게 붙여요. 뭐 구두니 가방이니 하는 이름들이 다 그런 식으로 잘못 만들어진 이름들이에요. 번역이 어려워서. 데모크라시가 어떻게 번역해야 되나. 중국에서는 이게 너무 황당했어요. 게다가 군주제 치하였잖아요. 군주제 하에서 군주를 모시고 있는데 군주 없는 나라랑 어떻게 교섭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해를 매는지.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은 좀 그런 요즘도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움은 피해요. 이번 트럼프와 협상할 때도 보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계속 시간만 끌고 네가 알아서 해 찰지라는 것 같죠. 번역을 포기해요. 번역을 포기한다는 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번역을 안 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국식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천자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자기들한테 이미 천자가 있어요.
번역을 포기해서 그리스도는 기독이라고 쓰고 예수는 야수라고 써요.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서 아직도 기독교, 야수교 그래요. 번역을 포기해요. 데모크라시도 번역을 포기해서 덕목응납서라고 써요. 줄여서 덕선생배. 미국에 이제 그런 식의 일종의 좀 가르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체제로 번역을 안 해요. 일본인들도 이걸 번역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해요. 데모크라시, 민주정, 민주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천황을 모시고 사는 나라에서 이런 체제가 있다는 걸 공인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터무니없게 번역을 해요. 그 사람들도 번역 일관된 기준이 있었거든요. 주의로 번역하면 전부 이즘이에요. 내셔널리즘, 캐피탈리즘, 인디비주얼리즘, 소셜리즘 같은 것도 전부 사회주의, 자본주의, 휴머니즘, 인도주의, 인본주의 이렇게 번역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데모크라시에 느닷없이 주의를 붙여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현실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건 사람들의 머릿속에만 좀 그것도 오랑캐들의 머릿속에나 있어야 되는 생각이다. 이게 실제로 미국이란 나라가 있기는 있는데 프랑스의 예를 보면 저렇게 왕을 쫓아냈다가도 다시 왕을 데려오더라. 그러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정치체에 따라서 민주주의라고 번역했던 걸로 보여요. 이 번역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죠. 이거 안 받아들였으면 이렇게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공산주의다, 사회주의 같은 바보 같은 소리는 안 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바보 같은 그 비교를 해오면서 평생을 살았어요.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예요. 귀족제고요. 엘리트주의죠.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들어봐서 우리도 굉장히 헷갈렸어요. 1882년에 미국하고 수호통상 조약을 체결하는데 저 나라 국가원수를 뭐라고 불러야 되지? 우리는 대군주인데 조선국 대군주 이렇게 도장에 딱 찍는데 그래서 처음에 뭐야 저걸?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이 번역을 포기한 말을 그대로 갖다 썼어요. 우리 그래서 1882년에 체결된 조미수호통상 조약문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조선국 대군주 도장, 미리견국 백리쇠천덕 도장. 백리쇠천덕. 프레지던트를 그냥 중국 발음 나는 대로 쓴 거예요. 뭔지 몰라요, 백리쇠천덕이. 그거를 대통령으로 번역한 건 일본인들인데 일본인들이 미국에 강제 개양됐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고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미국을 얕잡아 보려는 마음이 있었죠. 현실적으로는 미국이 꼼짝도 못했지만 그래도 관념적으로나 정신승리라도 해보자 이런 거였죠. 그래서 미국에 관련된 걸 전부 낮춰요. 프레지던트라고를 이제 대통령이라고 번역을 해버려요. 대통령이라고 번역한 이유가 있어요. 원래 통령은 장군 밑에 영관급 군인이에요. 우리도 지금 대령, 소령, 중령 그러잖아요. 그런 급이에요. 대략 아시아 동양 3국에 다 통령이라는 직함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수군의 통령이라는 직함이 있어서 배 8척을 지휘하는 중견 간부가 있으신 장군의 한참 밑에 부하급을 통령이라고 해요. 근데 그냥 통령 그러기 좀 미안했는지 대자를 하나 더 붙여줬어요. 그리고는 등급을 각하로 이제 붙여줘요. 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존칭이죠. 높은 사람들에 대한 존칭. 순서가 그래요. 제일 높은 분이 폐하, 그 아래 분이 전하, 그 아래 이제 저하하고 하파하고 대략 동급이에요. 하파 밑에 각하가 있고 각하 밑에 좌하가 있고 좌하 밑에 조하가 있고 조하 밑에 귀하가 있고 막 이래요. 귀하라고 그냥 쓰는 거지만 등급이 굉장히 낮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전까지 각하는 판사급들한테 붙이던 존칭이에요. 영의정만 해도 하파였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사는 집, 임금이 사는 집은 궁이잖아요. 그죠? 화이트하우스. 그냥 화이트하우스의 하얀 집이에요. 그렇게 불러주면 되는데 그걸 이제 궁보다 2등급 좀 아래 되는 관이라고 해서 백악관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죠. 그런 식이었어요. 일본인들의. 그게 1884년에 일본인 이노우에 가코로라는 사람을 초빙해서 한성순보를 편찬했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참 알려져요. 그걸 접했을 때 한국인들의 반응이 뭐겠어요.
야,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나? 천만에요. 이런 오랑캐들이 있나? 세상의 도리가 그렇잖아요. 첫 번째가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 천도가 사람은 하늘의 도리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하늘의 도리를 어떻게 지키냐? 그 삼강오륜이잖아요. 첫 번째 지켜야 될 게 뭐예요? 군신유의예요. 임금이 있고 신하가 있고 그다음에 아버지 아비가 있고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이 삼강오륜의 세상 속에 살았던 사람한테 임금이 없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이건 정말 뒤집힌 이데올로기인 거죠. 미친놈들이죠. 오랑캐도 보통 오랑캐가 아니죠. 그래서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말도 잘 알아듣기 어려우니까 이 양반 유생들끼리 미국에 내에 있었을 때는 그냥 추장이라고 썼어요. 그게 맞죠. 오랑캐들의 우두머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절대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근데 겪어보니까 그게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미국인 선교사들이 오고 미국인 외교관들이 오고 또 유경공을 만들어서 미국인 교과들을 불러다가 제 학생들 맡기고 접해보니까 뭐 저렇게 저놈들은 왜 이렇게 잘 사나? 전등을 만들어서 밤을 낮같이 밝히고 전차를 만들어서 그냥 뭐 저 레일 위로 수많은 사람을 태우고 막 지나다니고 우리보다 몇 단계나 앞서 있는 거예요. 저들이 오랑캐라면 이렇게 잘 살 수가 없다. 저들이 저렇게 잘 사는 비밀은 비결이 뭘까? 뭐 수많은 이제 해석들이 가능하겠죠. 부러운 거예요. 일단 미국인들이. 부러운데 뭐 때문에 잘 사나? 뭐 이승만은 기독교 때문에 잘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인이 전부 기독교로 개종하면 잘 살아줄 거다. 뭐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개종을 하면서도 또 다른 걸 본 거죠. 미국의 데모크라시의 장점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장점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왕이 혼자 결정하고 왕을 이제 보필하는 신하들이 있는데 그 신하들이 다 해야 1,000명, 2,000명. 실제로 왕을 가까이에서 보필하는 신하들은 1-20명에 불과하다. 그 20명, 20-30명의 생각하고 온 백성의 생각하고 이들이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의 생각을 모으면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미국이 가진 힘은 모든 사람들,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이름 아래,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름 아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모으는 정치 체제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게 제일 합리적일 거라고 봤던 거죠. 대략 1890년대부터 미국에 대해서 미국 체제를 부러워하는 마음, 동경하는 생각들이 한국 재직이들 사이에 일부에서 싹 트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전기가 1897년쯤에 나와요. 그때 독립협회 회장 윤치호가 연설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이라는 글자가 본래 종이라는 뜻이었다. 종, 노예. 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민은 상형 글자예요. 원래 이게 어디서 나온 글자냐면 어, 피눈물 흘리는 눈을 그렸어요. 왜 이런 글자를 만들었냐면 고대에 저는 아까 그 단군신화와 비슷한 얘기예요. 어디서 말 타고 청동체 칼을 든 일군의 전사 집단이 아직도 돌칼 돌놔쓰면서 농사짓는 신석기 마을에 침입해 들어와서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윽박질러서 성을 쌓게 하고 자기들은 성 안에 들어가 살아요. 그리고 나라 도시 국가를 만들죠. 그래서 이 도시 안에서 귀족들이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귀족들이거나 자유민이고 도시 밖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그냥 일종의 노예처럼 돼 버렸어요. 인간 문명은 여기서 시작해요, 사실은. 전체 개체의 5%에서 10% 정도는 도시 안에서 빽빽하게 모여 살고 나머지 90%에서 95%는 저 들판에서 듬성듬성 흩어져 사는 이런 식의 서식 습관을 가진 동물은 인간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시에 사는 자들이 지배층이 되고 도시 밖에 사는 자들이 피지배층이 돼요. 민은 피지배층이라는 뜻이에요. 공자가 논어에 그렇게 썼어요. 도 천승지국에 경사이신하고 전룡이 애인하며 산인이시하라. 무슨 뜻이냐면 나라를 다스릴 때는 매사에 공경스럽게 하고 믿음을 얻어야 한다. 물자를 전략하고 사람을 인재를 아껴야 한다. 그리고 민을 부릴 때는 때에 맞춰야 한다. 인과 민이 한 문장에 다 들어간 건 이거밖에 없어요. 공자가 그래. 인은 군주가 아끼는 사람, 군주를 보필하는 사람, 지배층, 지식인이란 뜻이고요. 민은 군주가 부리는 사람,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뜻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아직도 그 유폐가 남아서 잔재가 남아서 도시 직업인들은 정치인, 군인, 문화예술인, 언론인, 상인 이렇게 불러줘요. 근데 도시 밖에서 농업, 농사, 농민, 어민 그래요. 민이라는 글자는 그래요. 이게 앞에 들어가도 비슷해요. 민의, 민속, 민화, 민간신앙 할 때 민자가 앞에 들어가면 뉘앙스가 어감이 전문적이지 못하다, 세련되지 못하다, 투박하다, 막 만들었다, 촌스럽다 이런 느낌하고 결부가 돼요. 민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촌스러운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피지배창들, 정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 이런 뜻이었어요. 그렇게 써왔어요. 우리는 지금 이 민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민주주의라는 말에 익숙해져서 그 어감 자체를 잊어버렸지만 그 당시 쓰던 사람들은 다 그걸 알았어요. 민이라는 글자는 이거는 천한 글자였어요. 그래서 왕조실록에도 보면 국민이라고 쓸 때는 그냥 피지배층을 얘기하고요. 나라를 다스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쓸 때는 국인이라고 썼어요. 상소를 올 때도 양반들이 상소를 올리기 때문에 그 상소문 내용은 이름은 만인서라고 써요. 사람들, 사람은 글을 아는 사람만 인이에요. 글을 모르면 민이에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만든 글자 이름도 훈민정음이에요. 이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글로 가르치는 것을 교라하고 말로 가르치는 것을 훈이라고 해요. 말소리만 표현하는 문자를 만들어서 어린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글자예요. 온전한 글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훈민정자도 아니고 훈민정음인 것도 소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의식 세계에 살다가 이제 윤초가 그렇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민이라는 말을 좋은 뜻으로 쓰자. 이제까지는 민을 종이란 뜻으로 써왔는데 앞으로는 이걸 관리들보다 더 높은 뜻을 높이는 뜻으로 쓰자 이렇게 연설을 해요. 그러니까 민을 앞세우는 민을 높이는 첫 번째 기록상 아, 첫 번째 연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800 그 다음에 아주 놀라운 이벤트가 벌어지죠. 독립협회주들은 만민공동회가 열려요. 만인공동회가 아니고 만민공동회예요. 모두가 민이 되자로 얘기를 한 거예요. 민자를 앞세우고 그래요. 그에 봄에 첫 번째 만민공동회 때는 연설을 쌀가게 주인 싸전상인 현덕후란 사람이 개막 연설을 했어요. 나름대로 어, 기획을 한 거죠. 산업공상의 제일 아래쪽 상인한테 개막 연설을 시킴으로써 사민평등의 시대를 열겠다고 한 이벤트였어요. 그것도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는데 그해 가을에 두 번째 만민공동회 때는 개막 연설을 누굴 시키냐면 백정 출신 박성출이라는 사람한테 시켜요. 그 두 번째 만민공동회는 관민공동회라고도 하는데 그 자리에 의정부 참정,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 정량이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헌의육조라는 걸 만들어서 이른바 이제 어, 일종의 최초의 헌법적 결의를 하는 그런 의미 있는 회의였는데
그 회의 개망연설을 백정에게 시켰어. 백경주신에게. 노비보다 더 천대받던 가장 천한 사람한테 개망연설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 연설 첫 마디는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이요 부지몰각하였다였습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천한 사람이고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개망연설 시켜서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가장 천한 사람,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중요한 자리에. 생각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 그때 그 주최 측들은. 사람 누구나 말을 해요. 하고 싶은 말을 해요. 하는데 어떤 사람의 말은 한마디 하면 윤석열 같은 사람의 말은 온 나라에 울려 퍼져요.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소리라도 온 나라 사람들이 듣고 심지어 그 말이 맞다고 따라가고 심지어 그 소리에 계몽됐다고 하는 사람까지. 근데 가진 것 없고 영향력 없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소리를 쳐도 아무도 안 들어줘요. 그게 세상이야. 그게 신분제 사회, 그 귀족제 사회이고 그게 계급제 사회예요. 실제로 그래요. 생각은 그런 거죠. 가장 천한 사람의 목소리도 들리는 사회라면 그럼 그보다 나은 사람들의 목소리는 더 잘 들릴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이게 비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자동차 살 때 벌써 한 30년 됐습니다만 넘었습니다만 수동 자동차를 샀어요. 스틱 자동차를. 그걸 타고 싶어서 산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좀 일찌감치 운전을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서 운전병을 하셨기 때문에 6.25 직후에. 근데 좀 이상한 고집이 있으시더라고요. 오토매틱은 장애인들이 나타나는 차라는 거. 왜 그랬냐면 실제로 오토매틱 자동차가 개발된 게 장애인 때문에 개발됐어요. 전쟁 중에 다리 한쪽 잃은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운전을 해야 되니까 이걸로 클러치 밟고 무슨 뭐 이렇게 기어 변속하는 게 어려우니까 한쪽 다리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오토매틱 기어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수동 자동차 사람 거의 없잖아요.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도 편해요. 지하철에 에스컬레이터 놓고 엘리베이터 놓으면요. 쇼핑몰에 오토워크 놓으면 다리 멀쩡한 사람도 글로 다녀요. 그런 거거든요. 세상이라는 게.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도 편해요. 비장애인에게 좋다고 하면 장애인은 못 걸어 다닌단 말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만들면. 똑같은 거예요. 가장 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주면 나머지 사람들의 목소리는 들려요. 근데 높은 사람 말만 들으면 가장 천한 사람이나 그보다 좀 나은 사람들의 목소리는 그 사회에서 안 들려요. 이게 한국인들이 이해한 민주주의의 본질이에요. 민주주의의 본질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 평소에 그들의 목소리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자는 게 아니고요. 목소리를 먼저 들어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품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라 전체의 뜻을 모을 수 있으면 그 나라가 부강해지는 방도를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민회 설립운동을 했어요. 근데 고종이 보니까 굉장히 괘씸했던 거죠. 저놈 봐라. 오냐 하니까 수염을 뽑으려더니. 그래서 급급히 여당을 만들어요. 마치 독립투표가 야당처럼 뭐 아닌가. 한국협회라는 걸 만들어서 폭력으로 진압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헌법을 만들어요. 대한제국헌법을. 대한국은 500년 전리하시고
항만년 전승을 계속하실 세계 만국이 공인하온 바 전체 건축국이니라.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무한한 군권을 향유하시니라. 이게 중요해요. 무한한 군권. 군주권은 무한하다예요. 이번에 헌법재판소 판결하면서 제가 세봤어요. 판결문 요지문이었죠. 당시 문영배 그 권한대행이 읽은 20분 정도 읽은 그 짧은 글에 권한이라는 단어가 16번 사용됐어요. 마치 민주국가에서는 이 권한이에요. 무한한 권력이란 없어요. 모두가 제한된 권력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특별한 한도 하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거.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이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아니냐, 대통령이 그것도 못하면 되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건 어떤 거냐면 한도가 있는 신용카드 갖고서 막 빚내서 쓴 거예요. 한도 넘게 쓴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런 좀 체제를 선포를 했어요. 독립투표 해산되고 민권운동은 더 이제 탄압받고 진전되질 못했죠. 근데 이 민권운동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대한 황제가 무한한 군권을 향유하는 이런 나라의 문제가 곧 드러났어요.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하는데 이 또 이러니까 빨리 외교권 넘겨라 그러니까 고종이 핑계를 대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나 혼자 결정할 수 없어. 백성들의 뜻을 들어봐야 하고 또 이러니까 코웃음을 치죠. 귀국은 전제군주국이요. 폐하가 결정하는 것뿐이지 백성들의 뜻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언제 백성들 뜻이나 들어보기나 했어. 한 번도 안 들어봤죠. 아예 듣지 않겠다고 무한한 군권이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그건 변명할 도리가 없는 거죠. 결국 신하들 몇한테 불러봐서 다 니들이 의논해봐라. 니들이 하라는 대로 할게. 그래서 을사오적이 생겼다. 나라의 외교권이 없다는 건 이제 주권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누가 김문수 씨가 국회에서 일제강점기 우리 조상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그 주장이 맞다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일본 여권 썼으니까 일본인 아니냐는 거예요. 유감스럽지만 1905년 이후에 우리는 일본 여권을 썼어요. 외교권이 없으니까 우리 여권을 만들 수가 없고 여권 발급기관이 없으니 물론 일본 여권 신청해서 받아 쓰는 사람은 아주 드물었어요. 그냥 여권 없이 들어가도 되는 때였으니까. 국제적으로는 주권이 없는 상태예요. 말로만 뭐 보호국이지 국제적으로는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일본의 자치령 같은 그런 처지가 돼버렸어요. 지식인들이 나라를 주권을 되찾자 주권 회복 운동을 벌이죠. 독립운동이라고 해요. 주권 회복 말이 좀 어폐가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 주권이 없었거든요. 주권은 고종 혼자 가지고 있었어요. 고종 혼자 가지고 있는 주권을 회복한다는 게 말이 되나? 우리 주권도 아닌데 내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일본한테 그냥 두고 어차피 내 거 아니었는데 난 뭐 몰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주권을 찾아야 되겠다. 일본한테 이걸 뺏기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런데 찾으면 또 뭐 할 건데? 이 주권을 찾아서 도로 고종한테 줘야 되나? 자기가 아는 세계는 그런 세계예요. 1905년 당시에 이제 왕이 없는 체제가 나라들이 좀 늘어났어요. 미국, 프랑스,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 대륙의 스페인, 포르투갈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들 몇 나라가 있었죠 이제. 근데 그때까지 지식인들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다 이제 야만국들이었단 말이에요. 미국, 프랑스 정도가 힘센 나라 열강에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도 그 수밖에 없다. 우리도.
우리도 주권을 찾으면 그거를 고정한테 돌려줄 수는 없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나눠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 밖에는 대안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독립운동이 민주혁명운동이 된 이유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독립운동은 민주혁명운동이었어요.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독립운동이 민주혁명운동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좀 어려운 게 보이는 거예요. 수천 년간 군주제 아래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군주제 국가의 역사는 늘 그랬어요. 군주의 생애가 그냥 역사였어요. 군주가 훌륭한 사람이면 그 역사, 그 시대가 좋은 시대였고, 군주가 아주 나쁘고 방탕하고 포악한 인간이면 그 시대가 나쁜 시대였단 말이에요. 임금이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치세가 됐다가 난세가 됐다가 대탕성대가 됐다가 정말 사람 할 수 없는 데가 됐다가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세종 같은 성군이 나오면 참 좋은 시대가 열리고 연산군 같은 폭군이 나오면 사람 살기 어려운 시대가 열리고 이게 군주제예요. 그럼 민주제를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민이 수준이 높아야 좋은 정치가 되는 것이고 민의 평균 수준이 세종쯤 돼야 좋은 시대가 되는 것이고 민의 평균 수준이 연산군 같으면 그 시대가 어떻게 좋은 시대가 될 수 있겠는데 차라리 그렇잖아요. 옛날 군주의 자식들은 어려서부터 군주가 되기는 훈련을 받아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경기하고 잔소리 듣고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조선시대 왕 좋았을 것 같죠? 하루에 10시간씩 8시간씩 공부했어야 돼요. 왕이 제일 많이 시간 썼는 시간이 경연이라고 해서 늙은 신하들한테 배우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도 폭군이 나오는데 자기 주변에 민이라는 사람들을 보니 한숨이 나왔거든요. 정말 나라를 되찾겠다고 목숨 걸고 총 들고 일본과 싸워서 의병하는 사람들,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더러 있지만 다수는 나라가 망하든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어떻게든 자기 입에다 뭐라도 집어넣으려고 일본인 앞잡이가 돼서 밀정 노릇하고 그들의 세력을 등이 업고 자기 동포들 괴롭히고 오죽하면 토해라고 그랬겠어요. 토착외고. 매놈을 등이 업고 자기 동포를 괴롭히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민을 두고서 어떻게 민주제를 하나? 친일파란 말도 인물에 생겨요. 사실 친일파의 친은 일본을 친구 삼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친은 양친, 선친, 모친, 부친할 때 그 친이에요. 일본을 부모처럼 섬기면서 자기 형제들은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걸 누가 부모가 시키기 전에 자기 형제를 괴롭힐 수 있겠어요? 형제인 동포보다 부모인 일본을 더 앞세운 자들이라 친일파인 거예요. 말 뜻을 모르니까 자꾸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뭐가 나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친하게 지내자는 게 아니죠.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동등하게 친하게 지내면? 그냥 무슨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하다고 물고기 똥땀물까지 먹는 이런 짓을 하는 인간들이니까 한심한 거죠. 일본을 부모로 삼키면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더 많은 거죠. 우리가 주권을 찾아서 민주국가를 만든다 하더라도 민의 수준이 이래서는 안 된다. 먼저 민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1907년에 독립운동 단체로 신민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요. 새로울 신자, 백성민자, 민을 새롭게 하는 단체. 새로운 민이라야 민주가 가능하다는 거죠. 신민이라는 개념은 1901년에 양계초라는 중국 학자가 먼저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907년에 일종의 유행어가 됐죠. 민을 바꿔야 한다. 어떻게 바꿀 것이며 사회의 확장, 교육의 발달, 민심의 단합, 실력의 양성.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일단
단체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단체들, 어떤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모이자. 그리고 모여서 함께 토론하고 배우자. 그리고 배운 걸 함께 나누자. 그럼으로써 마음을 하나로 뭉치자. 이런 취지였어요. 그러니까 모이자, 배우자, 나누자, 뭉치자. 이런 걸 통해서 민을 새롭게 해야 주권도 되찾을 수 있고 나라를 세워도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자라고 자라서 10년 후에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죠. 3.1운동, 김희독립단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등은 자유아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게 선언문이에요. 그리고 선언의 이유를 얘기죠. 차로서 세계만방에 구하여 인류공등의 대의를 극명한다. 차로서 자순만대에 구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케 하노라.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장하여 차를 선언하면요. 그 다음에 5등은 우리는 이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 5등 우리는을 구체적인 명사로 바꾸면 뭐였을까? 우리는 2천만 땡땡의 성충을 합하여 차를 품명하미니 이렇게 들어갔어요. 2천만 땡땡이라고 제가 그런 건 일부러 비워뒀어요. 좀 화가 나요, 사실은. 제가 무슨 뭐 학원 강사도 아니고 하니까, 고등학교 수능 강사도 아니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 나왔던 것 같아. 2천만 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 그 당시 쓰던 일반적인 단어를 쓰면 인민, 민족, 동포 다 넣어도 돼요. 네, 거기다 쓴 단어는 2천만 민중이에요. 2천만 민중의 성충을 합하여. 왜 하고 많은 그 단어들, 민자를 못 버리네. 그 단어들을 두고 민중이라고 썼을까? 인민이라고 썼어도 충분히 됐었는데 통용되는 용어를 당시 더 많이 써요. 이런 용어. 우리 민족을 강조하려면 민족이라고 쓰든가 동포라고 써서 됐어요. 민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 우리 모두가 민이다예요. 우리 중에 인과 민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일본의 지배를 받는 하나의 민일 뿐이다. 피지배자일 뿐이다. 천대받는 자들일 뿐이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민중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단어 하나 가지고 그 당시 얼마나 많은 부심들을 했는지는 나중에 이제 오세창 선생 회고에 나와요. 최남선이가 기초를 해가지고 왔는데 한번 봐달라. 오세창 선생이 그랬어요. 야, 요즘 젊은 것들은 한문을 몰라도 저 큰일이야. 요즘 왔으면 아주 기함을 했을 거예요. 이런 게 있었어요. 생전권의 박상됨이 물을 기하며 이런 대목이 있는데 원래는 최남선이 생전권의 박탈됨이 이렇게 써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바꿔줬대요. 박탈은 남의 걸 뺏을 때 쓰는 말이고 내 걸 뺏기는 건 박상이라고 쓰는 거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교정을 거친 단어예요. 민중이란 단어는. 그 당시에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도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한 거죠. 이 단어를 누가 최종적으로 확정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독립선언서에서는 민중이라고 들어갔어요. 민중이 선언했다. 독립선언의 주체는 우리 2천만 민중이다. 그러니 그 독립선언의 기초에서 따라서 만들어진 나라의 이름이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민국이 되어야 되겠죠. 예,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에서 민중의 나라 대한민국이 된 거죠. 이번에 봤더니 그러다 보니까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 선거벽보를 보니까 그 앞에 이제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예,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게 그 사람이 얘기한 게 그거였어요. 제가 이 얘기를 작년 4월인가 5월인가 그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가르쳐 줬어요.
대한민국이란 이런 뜻이다.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나라다. 그랬더니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딱 빼갔더라고요. 저작권료도 안 주고. 네, 대한민국이란 그런 뜻으로 지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임시연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공화제로 함이에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여기서 이제 우리 내보니까 인민이라는 단어 썼어요. 남녀 귀천 빈부의 차별이 없고 일제평등함. 만약에 우리가 이제 다음 정권 때 헌법 개정 논의가 나오면서 이 대한민국 임시헌장 이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빈부의 차별이 없고 일제평등함 이거 집어넣는다 그러면 난리 날 거예요 아마. 공산당이라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장인데 지금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이거부터 보죠. 이 민주주의 핵심이에요. 남녀 귀천 빈부의 차별 계급이 없고 일제평등함. 요즘도 남녀 평등 이렇게 얘기하면 막 특히 20대 남자들 막 화내고 그런 애들 많아요. 페미니즘 싫어하고 막 이런 애들 많다고요. 100년 전부터 100년 더 됐어요. 이제 1919년에 거기서 하필이면 남녀 차별을 가장 먼저 철폐해야 될 대상으로 나와요. 100년도 더 전에 왜 그랬을까? 그 33인 중에 여자 한 명도 없어요. 여자 한 명도 없어요. 지난 겨울에 탄핵 집회 하는 동안에 끝나고 있었던가요? 시골에서 농민들이 트랙터 몰고 상경식 열 때 남태령에서 막혔어요. 보통 이제 이 전봉준 투쟁단 하는 이분들 보면 이제 그 2015년이죠. 백남기 농민 물대포 맞아 돌아가신 분처럼 이런 분들 되게 60대 이상의 노인들이에요. 시골 남성들. 근데 그 사람들 구하겠다고 달려간 친구들이 20, 30대 여성들이에요. 이 60, 70대 시골 남성과 20, 30대 도시 여성 사이의 접점은 전혀 없어요. 만날 일도 없고요. 어디 커뮤니티에서 같이 할 일도 없어요. 근데 그걸 돕겠다고 나갔어요. 60, 70대 시골 남성과 20, 30대 도시 여성 사이에 뭐 중서적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구성일이 큰일했죠. 예. 일본인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우리 내부에 이른바 민족 차별이라고 하는 이민족 지배라고 하는 압도적 불합리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 내부에 차별이 비로소 눈에 들어온 거죠. 그동안 양반 있네 뭐네 하면서 행세하고 살았었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사람 취급을 못 받다 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잠깐 지역도 그럼 그렇게 되면 서부 지방 그 얘기 하려면 그것도 한 별도가 아니에요. 짧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요. 그게 벌써 이제 비로소 보이는 거죠. 내 처는, 내 딸은 얼마나 억울했을까. 이런 게 내가 조선인이라서 겪는 차별이 이렇게 억울한데 여자라서 겪는 차별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이런 게 보인 거죠. 그래서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모두가 평등한 나라. 빈부가 없는 나라가 아니고요. 빈부가 있어도 가난해도 정치적으로 사회적 발언에서 차별받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가 그런 체제가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거죠. 그런데 이제가 독립운동가들은 그렇게 해서 민국을 선포하고 민국의 헌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못마땅한 사람 당연히 있죠. 이런 걸 봐라.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냐. 남녀 비천 빈부의 계급이 없는 세상을 꿈꾼다고. 이 나쁜 놈들 아니야. 내 거 뺏어가겠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수천 년간 왕조 체제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이걸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왕이 있는 밑에서 사는 게 나아요. 왕이 조선인이면 어떻고 일본인이면 어떠느냐. 친일파들은 그냥 친일파가 아니에요. 바로 이런 민국의 이념이 불안하게 느껴졌던 사람들이에요. 민국이 되는 것보다는 일본 황제를 받들고 사는 것이 내 기득권과 특권을 유지하는 데 훨씬 더 낫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과 친일파 이렇게 나누는데 독립운동가가 민주혁명가들이고요. 친일파들이 바로 왕당파예요. 왕조체제 유지론자들이었죠. 게다가 일제강점기 학교에서 가르친 게 뭐겠어요? 민주주의가 좋은 제도다. 그렇게 가르쳤겠어요? 자기들이 천황제 국가를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민주주의가 좋은 제도로 가르칠 수 있겠어요? 만세일기의 천황이 현인신으로서 다스리는 일본식 정치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정치제도고, 그래서 일본의 천황폐하의 천황의 발 아래 온 세계를 놓는 것이 일본 한국신민의 책무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거 열심히 공부하고 그걸 열심히 외운 사람들이 누가 돼요? 예, 판사, 검사, 고위공무원, 경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사람들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불온분자, 사상적으로 위험한 사람들 이렇게 몰면서 그렇게 잡고 고문하고 감옥에 보내고, 그게 자기들의 책무였어요. 경찰의 사명이 무엇이냐? 네, 천황폐하에 충성하는 것. 검사의 사명이 무엇이냐? 천황폐하에게 충성하는 것. 판사의 사명이 무엇이냐? 천황폐하에게 충성하는 것. 그렇게 배우고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의 엘리트들이 된 거죠. 그렇게 해방이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헷갈리죠. 해방 이후의 사회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중첩적으로 작용했어요. 왜 우리가 해방 이후에 친일파 종단을 못했느냐? 이런 질문을 자꾸 왜 이승만 탓을 하는데 사실은 사람들 모든 생각이 다 그랬어요. 그때까지 1945년 8월 15일은 우리가 일본의 치하에서 해방된 날일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왕이 없는 세상을 만난 때였어요. 수천 년간 왕 밑에서 살았어요. 왕한테 충성하는 것이 백성의 도리라고 믿고 살았어요. 분신주의가 첫 번째라고 알고 살았어요. 임금이 없어졌어요. 진작에 이런 민국을 꿈꿨던 독립운동가들은 이게 너무나 반가웠겠지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고아가 된 느낌이었어요. 절대 다수는 천황폐하 만세, 천황폐하에게 충성하는 것이 신민의 도리다 이렇게 알고 배우고 살았던 사람들, 왕이 없는 세상을 만나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실제로 그 당시 조선 귀족들은 일본에 있는 영춘왕을 데려다가 대한제국을 다시 세우려고 했어요. 왕 없이 세상이 어떻게 유지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반도를 점령한 두 나라, 미국도 왕이 없고 소련도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죠.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 수밖에 없다. 라는데 이렇게 동의를 했어요. 동의는 했는데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생각이 그래요.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경찰. 이 경찰이 민주제, 왕이 없는 시스템에 어떻게 적응했나가 어느 쪽 궁금해서 한참 들여다봤었어요.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요. 이제까지 우리는 천황폐하에 칼이했다. 천황폐하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는데 이제 새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된다고 그런다. 민주주의 국가가 된다고 그런다. 앞으로 경찰은 어떻게 해야 민주경찰이 되느냐. 마치 사전 없는 세계에서 외국어를 만난 듯한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우리는 알아요. 민주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란 말 자체에 대해서 그 본질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 똑같은 행위를 두고 한쪽에서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기반이 다른 거예요. 이미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단어에 담은 의미가 달라요. 경찰들이 그 당시에 그랬어요. 군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민주경찰은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 그때 일단 구호를 만들어요. 어제까지는 천황폐하의 칼이었지만 오늘부터는 민중의 지팡이가 되자. 민중의 지팡이란 말이 그때 생겨요. 해방 직후에. 민중이 짚을 수 있는 지팡이. 민중의 불편을 도와주는 지팡이. 그럼 어떻게 하면 민중의 지팡이가 되나? 세부적으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세부적인 지침으로 만든 것이 친절한 경찰이 됩시다 했어요. 근데 뭐 어제까지 일본 천황을 위해서 일하던 경찰한테 오늘부터 민중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다고 사람들이 고운 눈초리를 보낼 수가 있나요? 그래봤자 아무도 안 알아듣니까 경찰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먼저 보여야 한다. 그래서 그 경찰 수뇌부 회의에서 내린 결론은 친절한 경찰이 되자 친절한 경찰 향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자 경찰대를 창설하자. 그 여자 경찰이 나와요. 그런 식이었어요. 학살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거 전부 다 경찰들이 한 거 아닙니까? 경찰, 서북청년단, 군대 다 같이 했죠. 경찰들이 했다고만 다 얘기는 하기는 어렵죠. 경찰 중에도 거기에서 발을 뺐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건 뭐 다 그렇게 어떤 한 직종 전체를 몰아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당시의 상황들에서. 그 경찰을 전부 학살범으로 그 당시 경찰을 학살범으로 볼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런 복종한 거 아닙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아니 명령에만 복종한 건 아니죠. 근데 제주도에서는 그런 경찰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높았어요. 제주뿐만 아니라 그 10월에 대구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기 자면 끝도 없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7.1 경찰에 대한 분노는 보통이 아니죠. 그리고 이게 분노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은 또 거기에 다른 반응, 같은 식의 감정적 고양 반응을 보이는 거죠. 7.1 경찰 물러가라 외치면은 거기에 화가 나서 평소보다 더 과격하게 대응하고 이런 에스컬레이트 되는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런 얘기들은 뭐 그런 정도만 좀 짚어나가고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결국 그래서 자기가 편한 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요. 편한 대로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민주경찰이 되기를 포기하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민주경찰이라는 게 민이 얼마나 많은데 사는 게 그래요. 죄송합니다. 왜 소리를 꺼는데 자꾸 뭐라가? 2천만 명의 지시를 받는 것보다 한 명의 지시를 받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2천만 명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한 명의 눈치를 보는 게 편해요. 그리고 잘만 되면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KBS 사장 뽑을 때 자그마한 파우치 한마디만 해도 사장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건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자기네 사원들 전체에게 잘 보이려고 평소에 신망 쌓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한 사람한테만 잘 보이는 길을 택하려면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자그마한 파우치 같은 말들만. 그게 더 편해요. 그렇게 살아왔던 시스템에서는. 그러니까 경찰도 그렇고 관리들도 그렇고 이승만을 왕처럼 만드는 거죠. 이승만을 왕으로 모신 거예요. 그렇게 모시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이승만이 평생 집권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놔야 이승만이 평생 집권이 돼야 자기들도 평생 그 길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왕제적 사고방식이 그래서 해방 이후가 없어진 게 아니고요. 짧게 보면 이제 전두환 1987년까지
기계재봉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왕을 모시는 게 편해요. 그리고 왕조 체제는 반드시 귀족주의와 결합해요. 왕이 있으면 반드시 귀족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 귀족주의가 현대판으로 이름은 엘리트주의로 바뀐 거예요. 이 시스템, 이 안에서 이들하고 결합해서 같이 평생 나눌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좋지, 정권이 심판받고 바뀌고 그럴 때마다 뭔가 위태로워지고 이런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보이는 장관 중에 단 한 명도, 말로는 뭐 자기는 반대했다 그러지만 내란 가담자로 의심받는 자들조차도 진짜 가담자였던 저 행안부 장관 빼놓고는 무난한 인간이 없어요. 검찰, 법원 별별 해괴한 수를 다 써서 내란 수배를 탈옥시키잖아요. 대법원 판사 12명 중에 10명이 국민의 선거권을 박탈하려고 그랬어요. 이분 윤석열 한 사람이 내란이 아니에요. 한국 엘리트 집단 전체에 귀족제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시스템인 거죠. 그게 이번 내란의 본질이에요. 이건 단지 윤석열 일당의 내란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른바 엘리트 집단의 귀족제 국가 수립을 위한, 귀족제 국가의 영속화를 위한 민중의 주권 찬탄 행위였어요. 주권을 박탈하는 행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실패했죠. 민중을 우습게 봤어요. 민을 우습게 본 거죠. 과거의 경험들, 광주 민중항쟁의 경험들, 묘의 항쟁의 경험들, 우리가 계엄령으로 주권을 빼앗겼던 역사에 대한 경험들, 기억들이 사람들을 국회 앞으로 불러냈던 거죠. 사실은 굉장히 외신들은 놀라운 장면으로 봤어요. 맨몸의 시민들이, 한 여성이 총든 계엄령에 총을 막아 총을 뿌리쳤다. 거기 총알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죠. 그걸 가지고 또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놀라운 장면이었어요. 특히 미국이었다면 미국 사람들은 진짜 총을 쏘니까 거기에 총알이 안 들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총알이 들어서도 그랬을 것이고요. 그 왜 어디서 튀어나온 행동이냐 그게. 미쳤나? 무모하게. 3.1운동 당시에 김일동 여사는 공약 3장 첫째 항이 이렇게 돼요. 금일 5인의 착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순서가 중요해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이에요. 2019년 우리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당시 일본의 아베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일본 제품의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어요. 화이트리스트에서 내재하고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을 공격을 감행하기 시작했죠. 그때 조선일보의 전 총리 정운찬 씨가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썼어요. 자전보다 생존이 먼저다. 칼럼 제목이 너무 선명했어요. 자전보다 생존이 먼저다. 사실은 이 조선일보다운 이제 장명법인데 이건 단지 조선일보에 실은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참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해요. 직장 다니다가 갑질 때문에 더러워서 못 다니겠다. 나 때려치고 싶다 이러면 꼭 하는 게 있죠.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늘 그렇게 설득을 해요. 늘 밥 앞에서 자존심을 구피라고 스스로 가르치고 스스로 세뇌해요.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설명하는 거죠. 자존보다 생존이 어쩌다. 자존심 세운다고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는 말을 아주 멋있게 쓴 거죠. 근데 김희동 립사는서는 이 생존을 자존보다 정의 인도보다 뒤로 놨어요. 세 번째로. 왜 그랬을까? 생존이 가장 중요한데. 근데 생존이 가장 중요하면 독립운동 못해요. 살아야지. 개돼지로라도 살아야지 독립운동을 왜 해요? 생존이 가장 중요하면. 민주화운동 못해요. 예, 생존이 가장 중요하면 예, 그 유명한 얘기죠. 한동원 씨. 차라리 바퀴벌레가 되겠다. 생존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10년) 동안 15년 동안 식민지 시에서 살아보니까 이 정의와 인도가 없는 생존은 사람의 생존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공감한 거죠.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지 개들이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차라리 죽겠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우리 선조들이 맨손으로 총칼 앞에 설 수 있었어요. 세계 역사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상 맨손으로 총칼 앞에 서면 최초의 운동이에요. 그전엔 뭐 동학혁명운동이든 의병운동이든 하다못해 화승총 죽창이라도 들었어요. 맨손으로 총칼 앞에서 만세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게 한국민주 K 데모크라시의 특징이에요. 맨손으로. 그러니 이게 가능해. 외국에서 볼 때 황당하죠. 무슨 LED 촛불 응원봉 들고 시위한다는 게. 그게 총칼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서왔던 과거의 경험들이 현재의 데모크라시를 만들어 지켜낸 거죠. 한 가지만 더. 그래서 해방되고 나서 독립국가를 건설하면서 헌법에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거 집어넣자. 3.1운동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만 개성한 것이 아니라 이 정신을 집어넣자. 대한민국 헌법, 재헌헌법, 지금 헌법도 앞으로는 조금만 다르게 다 똑같아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뭐라고 썼냐면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계를 공고히 하고. 프랑스 혁명의 3대 정신, 그럼 자유평등 파괴라는 거 다들 알아요. 3.1운동의 3대 정신, 대한민국의 3대 정신,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계를 공고히 한다고 분명히 써놨어요. 그게 정의예요. 정의란 무엇인가? 인도란 무엇인가? 그것도 별건이니까 너무 하찮게 생각을 해요. 정의와 인도가 생존에 앞선다라고 하는 것. 정의라고 하는 것은 앞서 김희동 립사노서에 따르면 인류 평등의 대의예요. 인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이제 우리 헌법 정신으로 이어 좋은 거죠. 그런데 뭐가 이런 것들을 이제 뒤집어 버렸느냐? 뭐가 뒤집어 버렸겠어요? 예. 번역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캐피탈리즘을 자본주의로 번역한 것도 일본인들이에요. 1880년대에 자본주의로 번역했어요. 자본주의 반대말이 뭐냐?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참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민주주의의 반대말도 됐다가 자본주의의 반대말도 됐다 그래요. 자본주의의 반대말은 인본주의예요. 휴머니즘이에요. 돈을 앞세우느냐, 인간을 앞세우느냐. 이걸 그 당시 사람들 생각을 했어요. 이건 인간보다 돈을 앞세우는 주의다.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나? 데모크라시는 1인 1표주의예요. 캐피탈리즘은 일주 1표주의예요.
주식 하나가 주식 단위로 가져온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캐피탈리즘으로 이 사회를 국가를 운영한다면 이재용이는 40조를 그 표를 집어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차이는 안 나는구나. 제가 이론밖에 없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차이를 빈부에 따라서 투표권을 달리 줘야 되겠죠. 데모크라시는 이 캐피탈리즘의 자본주의의 돈 중심의 물질 만능주의를 견제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제가 거창하게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라고 했는데 그 시간은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주 1표제가 아니라 1인 1표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민주주의다 데모크라시의 과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미시적으로 보면은 권력은 우리가 지금 아무리 신분제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은 세 층위가 있어요. 첫째 가장 좋은 권력. 이건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 세속 권력이에요. 너 재벌 자식으로 태어날래? 아니면 너 열심히 노력해서 대통령 될래?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재벌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이게 세속 권력이에요. 재벌 자식, 사립대 재단 이사장 자식, 대형 교회 목사 자식, 김일성 자식. 예, 세속 권력이 실제로는 실존해. 이건 이제 저 멀리 있어요. 두 번째 권력이 평생 권력이에요. 시험 봐서 얻는 권력. 엄청나잖아. 이번에 의사 권력 보면 국가를 상대로 이겨요. 누가 그렇게 이길 수 있었어요? 노동자들 수십만 명 모여서 분신하고 그래도 아무도 못 이겼어요. 벌금 맞고 감옥 가죠. 의사들은 이겨요. 검사, 판사 보세요. 대법원 판사들 청문회 나오려니까 안 나가. 그래도 돼요. 이게 평생 권력이에요. 시험 봐서 얻는 권력. 이런 걸로 촘촘하게 한국 민주사회를 사실은 종먹고 있어요. 엘리트주의로서 민주주의 실트리들을 완전히 목살하고 있어요. 누가 들어줘요? 자기 회사 내에서는 저렇게 새까만 문이나 열어주고 자기 자동차나 몰고 영화 기생충에서 나온 게 우리들은 선 넘지 마라 냄새난다. 이게 실제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미시 권력들이에요. 선출 권력은 기껏해야 5년, 4년이에요. 이게 하는 일이 뭘 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 세습 권력과 평생 권력의 지배망에서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밖에 못해요. 더한 걸 할 수가 이제 해체가 안 돼요. 그 견제조차도 뺏으려고 해요. 견제 장치조차 뺏으려 했던 것이 윤석열의 내란이었던 거죠. 근데도 그 본질을 잘 모르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돌아간다는 게 뭐냐면 120년 전 사람들의 고민으로. 사실 민주주의가 우리는 인류가 만들어낸 최상의 정치제도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게 배워왔고 가르쳐요. 아니에요. 민의 평균 수준이 그 정치의 수준을 결정한다. 너무 명확한 군주제에 반대되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평균 수준이 정치의 수준을 결정한다. 너무 명확한 정의예요. 근데 이 민의 평균 수준이 아무리 좋아져도 세종만큼 안 좋아져요. 민의 평균 수준이 세종만큼 뛰어나질 수가 없어요. 평균이. 예. 다만 연산군만큼 나빠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기대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연산군만큼 나빠지지는 않을 거다. 근데 추세는 연산군만큼 나빠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뭘 하고 싶으냐? 나 백성을 위해서 글자 만들고 싶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마음대로 놀고 시간만 나면 놀고 같은 그냥 방탕하게 노는 게 꿈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건 나가야죠 뭐. 그렇게 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어디서 인터뷰할 때 우리 모두가 세종처럼 노력해야 되겠군요. 라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럴 세상은 없어요. 나라도. 우리 모두가 아니라 나라도. 나 하나라도.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좀 말을 막 하는 분이었는데 애들을 그렇게 나눴어요. 반평균 깎아먹는 놈. 공부 못하는 애들 그렇게 야단을 쳤어요. 좀 심했죠. 근데 또 그 말을 굳이 쓰자면 한국 인간성 평균을 깎아먹지는 말자.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민주주의 과제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깎아먹지 말자. 그래서 다시 신민회로 들어가자면 이런 모임들이죠. 뭐 이렇게 수시로 가끔씩이라도 모이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토론하고 그리고 내 생각을 모으는 이런 일들이 거듭돼야지 사실 민주제가 그나마 덜 나쁜 제도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하나의 완성된 체제로서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왕조 체제는 완성되어 있는 것 같지만 왕에 따라 흔들렸거든요. 민주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완성된 시스템으로 해놓고 나는 그냥 그 표만 찍고 이게 현대 사회가 만들어주는 착각인데 사람들은 꼭 투표를 기차표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어디 기차표 타고 딱 들어가서 타고 자고 있으면은 도착했습니다. 내리십시오. 내려보니까 딴 데네. 윤석열이 좋은 나라 만들어준다고 그랬다. 좋은 나라 표 끊어놓고 잤는데 잠못 보니까는 갑자기 중간에 와가지고 참으로 확 끼얹는 거죠. 네, 민주제는 그렇게 기차 타는 게 아니에요. 기차 타고 가는 것처럼 편하게 표 하나 끊어놓고 잠자고 있으면 알아서 데려다주는 그런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요. 민주잖아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끌고 가는 거는요, 이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는 무거워요. 이 나라 끌고 가려면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산악자전거 타는 거랑 비슷해요. 자전거 타고 오르막길 올라가는 거예요. 페달에서 발을 떼면 힘들다고 곧바로 지름이 끌어져요. 그래서 피곤한 일이에요. 조선시대 세자들이 그렇게 눈치 봐가면서 공부했던 것처럼 현대의 주권자들은 끊임없이 눈 뜨고 있어야 돼요. 이 차가 제대로 가는지 감시해야 되고 제일 못 간다 싶으면 나가서 소리 질러야 되고요. 그게 전 세계 민주주의 과제예요. 그거를 못하면 세계 민주주의 모범이었던 미국같이 되는 수도 있고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특히 식민지를 겪었던 제3세계 국가들 민주화 운동가들에게는 하나의 모범이었어요. 등불이었어요. 등대였어요. 그게 꺼질 뻔했죠. 우리가 이 세대가 꺼질 뻔했던 불을 다시 세워야 한다.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하고 스스로 번거로워야 하고 스스로 귀찮은 걸 마다하지 말아야 된다.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